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쪽으로 가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뭐 개정된 게 없습니다. 개정된 게 없고, 작년에 우리가 지금 개정됐었던 게 하나 있었죠? 1세대 1주택자가 3억 공제에서 5억 공제로 상향 조정됐잖아요. 1세대 1주택자가. 그래서 원래 1세대 1주택자는요. 추가 공제 3억에다가 6억까지 공제해서 토탈해서 9억이 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죠? 근데 올해부터는 요 3억이 5억으로 추가돼서 토탈해서 얼마가 넘어야 돼요? 11억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제 1주택자는 11억이 넘어야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올해는 작년까지는 95%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올해는 100%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역시나 훨씬 많이 나올 것이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최대 몇 프로까지 나와요? 작년에 냈던 세금이에요. 150%, 최대 30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 원 냈다. 그러면 올해는 3,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30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작년에 1억 내신 분들은 올해 3억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묶어서 1억씩 낸다고 쳐봐요. 요즘 뭐 재산세, 종부세 묶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씩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개 다 묶어서. 10년만 가지고 있어도 5억이 늘어나죠? 5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집값이 10년 동안 5억 이상 안 뛸 것 같으면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죠.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훨씬 손실의 폭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재산을 많이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이번에 종부세에서 개정된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줬어요. 주택수에서.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의 세율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요때 요 세율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개인은 다시 일반적인 경우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만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이거나, 자,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2채만 있거나 아니면 전국에 3채 이상이었을 때, 세율 자체가 개인은 0.6에서 3%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1.2에서 6%까지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죠? 상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냈던 세금의 1.5배 이상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작년에 냈던 세금의 3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때 요 주택수 계산할 때 상속주택은 제외시켰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제외되는 상속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어야 돼요. 공동상속주택으로서 내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돼야 돼요. 그게 얼마였느냐면 소유 지분이요 20% 이하여야 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였어야 된다고요. 근데 2명, 3명이 받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4명, 5명이 받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상속주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이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또 제외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바꿔버렸어요. 금액이고 지분이고 다 필요 없다. 향후 상속 개시로부터 2년간은 종부세에서 싹 빼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상속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상속주택은.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이 아니면 3년간은 빼줘요. 3년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2주택 이상이 되거나 3주택 이상이 되면 8%나 12% 나오죠. 세금이. 그때 2주택이나 3주택 계산할 때 상속주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속주택은 원래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취득세는 몇 년간 제외냐면 5년간 제외예요. 취득세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5년간 제외입니다. 근데 종부세만 2년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지 3년째, 뭐 지방 같은 경우는 3년간이니까 4년째부터는 종부세가 나와요. 대신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외돼요. 5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아, 맞출 거면 그냥 5년으로 맞추던가. 하여간 이게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향후 2년에서 3년까지는 어차피 3년 안까지는 수도권 지역은 2년까지는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에서 다 빠지고 상속받고 아셨죠? 지방은 3년까지는 다 빠지고 그 다음에 3년 이상부터는 무조건 종부세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몇 년 안에는 처분하라는 이야기예요. 3년 안에 2년 또는 3년 안에는 상속주택 처분하시라고요. 그러면 눈 감아 줄 테니까.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우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가액에서 얼마를 빼요? 11억을 빼죠. 1세대 1주택자는 5억에다가 6억을 빼고 다주택자는요. 6억만 빼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합쳐서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오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 넘어가야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다. 근데 얘가 상속주택이다. 상속받은 날로부터 지금 1년 됐다. 6월 1일 현재. 그러면 나는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나는 1주택자 아닙니다. 1주택자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요거 계산할 때만. 그러니까 내가 상속주택 하나하고 일반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2년 동안 제외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나는 1주택자니까 11억 넘어가야 세금 나온다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예. 괜히 요거 오해할까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년 또는 3년을 제외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지금 제외하는 거냐면 세율 계산할 때만 제외해요. 세율 적용할 때만.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참고로 취득세는 5년, 양도소득세도 5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양도소득세하고 마찬가지예요. 종합부동산세도 어린이집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다 들어가고요. 어린이집은 하여간 무조건 주택수에서 무조건 배제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얘예요. 주택건설업자가 멸실 예정인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즉 건설사업자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 땅이 있으면 땅을 사서 새로 지으면 되는데 이제 집 지을 땅도 거의 없어요.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요 도시 안에서 지으려면요 뭘 해야 돼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재개발을. 그러면 기존에 집이 있는 땅을 사야 되잖아요. 기존에 집이 있는 땅을 딱 산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여러 가지 제재 조건도 있고 또 뭐 치워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6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집이 내 소유가 돼요. 그래서 종부세 폭탄이 작년까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 30가구를 샀어요. 30가구를 사서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6월 1일 현재 아직 철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30채에 대한 전체가 다 내 소유가 돼서 전체 주택 가격을 합쳐서 종부세를 몇십억씩 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올해부터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만약에 건설사업자가 재건축 등을 위해서 주택 건축을 위해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이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건물 짓고 신축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신축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고는 계시라고요. 네, 그분들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번에 지금 하나 추가된 내용인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이 다르거든요. 개인은 누진세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법인은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3%나 6%예요. 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개인은 0.6에서 3%고요. 근데 종중단체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종중은 법인으로 보거든요.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종중이 가지고 있는 주택 등은요. 3%나 6%가 나와요. 6%가 나와요. 무조건 금액이 100만 원이든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든 10억이든 관계없이 이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법인이 되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안 빼주죠. 법인은 6억이 안 넘어도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중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종중은 솔직히 말해서 투기하려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지낸다거나 전통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종중단체도 뭘로 빼줬느냐면 개인처럼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종중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6억이 넘어야 세금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누진세 적용해 줍니다. 개인처럼 취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였죠? 다 알고 계시죠? 제발 좀 알고 있다고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토탈에서 11억을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만 해주느냐면 원래가 단독명의 1주택자만 해줬어요. 아셨나요? 공동명의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12억짜리라고 가정을 하죠. 자, 1세대 1주택자인데 12억짜리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명의로 해야 돼요. 공동명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단독명의면 12억에서요. 11억을 뺀 1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느냐면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공동명의라고 하죠. 그러면 각자 얼마씩이에요? 6억씩이죠? 네, 그러면 그냥 6억만 공제를 하면 되니까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12억짜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공동 명의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할 배우자가 없어요. 어쩌라고요? 아니 그냥 나는 혼자 살았어요. 그동안에 계속.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 그냥 나 혼자 내가 번 걸로 나 열심히 내가 투자해서 내가 돈 벌어서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요. 자식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 공동명의 할 사람이 없다? 세금 내려요. 이건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아마 12억으로 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제 두고 보긴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단독 명의로 가면 지금 원래가 공시가액에서 5억 원하고 6억 원을 같이 빼주거든요. 그래서 11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요?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최대 몇 프로까지 빼줄 수 있다고요? 80%까지 빼줘요. 그래서 세금 계산해서 내는데 공동 명의로 가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쪼개지니까 세금 혜택을 보죠. 세금 혜택을 보니까 이 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6억만 빼요. 그래서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 없어요. 그냥 이걸 그대로 세금으로 내면 돼요. 아셨나요? 어차피 혜택이 더 크니까. 근데 요 금액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금액일 때는 이야기가 틀려져요. 1세대 1주택자로서 이 정도 돼버리면 이제 뭐 40억, 50억, 60억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단독 명의일 때는 60억에서 11억을 빼서
49억이죠. 49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요. 세금 계산하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가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이게. 요 세금의 80%니까. 그러니까 얘가 20억이 나와도 80%를 뺀 4억만 내면 돼요. 4억만. 근데 공동명의로 가면요. 30억씩 계산하죠. 예를 들어 지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30억에서 6억만 빼요. 그러면 24억이죠. 24억을 두 번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해서 내는데 이 혜택이 없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세금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게 너무 세요. 이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배우자랑 같이 살면서 내가 열심히 모았지만은 배우자랑 나랑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돈 벌어서 샀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해놨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뭐 그럴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좋게 살고 왔는데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너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한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든 이렇게 계산을 하든 두 개 다 계산해 봐요.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명의 상태가 유리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공동명의로 해놓고 근데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그러면 단독명의 신청하시면 돼요. 단독명의로.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아시겠나요? 요게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라고요. 그래야 단독명의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선택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로 선택이 가능하다면 단독명의도 공동명의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12억짜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12억짜리는 단독명의일 때는요. 세금을 내야 되고 공동명의면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선택권을 주는 게 맞는데 그 혜택은 없어요. 하여간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단독명의로 보고 간주하고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아셨어요?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 하셔야 되느냐면 신청하셔야 되는데 9월 말까지 신청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당 세무사한테 가서 세무사한테 그냥 세무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두 번 계산해서 어느 게 더 세금이 싸게 나올지. 그래서 만약에 나는 현재 공동명의인데 부부 공동명의인데 부부랑 공동명의해야 돼. 자녀랑 공동명의 말고. 그렇대요. 여기가요. 웃긴 거예요 이게. 아니 자녀랑 공동명의 해도 되잖아요. 이따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여주겠지만은 그 올해 이제 상속세가 하나 개정된 게 있어. 물론 상속세 여러 가지가 개정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거 상속주택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하고 같이 10년간 산 집은 그 주택가액을 전액 다 공제를 해줘요. 상속세에서. 근데 한도가 6억까지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6억까지 공제해 주는 것도 꽤 크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동거주택이라는 게 동거 상속주택이 누구까지만이었냐면 자녀까지만이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녀까지만이었는데 배우자는 어차피 배우자 말고 자녀까지 이게 부모 모시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같이 사니까 그건 상관없고. 이제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자녀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요 자녀가 결혼하면 요 배우자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배우자,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사위가 자기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모신다고요. 근데 직계 좀비속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동거 상속주택 공제를 못 받았어요. 너무하잖아요. 지금 연료비를 세워줘도 부족할 판에. 그래서 올해부터 사위나 며느리도 그 혜택을 주겠다 해서 개정했어요. 여기도 그러면 해줘야죠. 종부세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여간 뭐 현재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공동 명의였을 때만. 자, 그렇게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이었고, 자, 그래서 종부세 부담은 종부세 정도는 요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건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그 취득세가 뭐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개념만 좀 알고 계세요. 취득세가 원래 세금 계산할 때 다운 계약서를 써도 상관이 없었어요. 원칙이. 왜냐면 얼마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느냐면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 취득세 가액이 다 바뀝니다. 시가 표준액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상속 빼고는 전부 시가 인정액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시가 인정액.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싸그리 바뀌어요. 아시겠나요?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 양도소득세 공부해 보셨을 때 아실 거예요.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로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왜 이걸 쓸 수가 없었느냐면 전산 자료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전산 자료가 누적돼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것에 과거 시점에 매매 사례가도 이제 다 나와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세, 국세는 전산 처리가 돼서 어느 정도 자료가 누적돼 있는데 지방세가 전산 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국세 지방세 통합이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국세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요. 지방세 자료로. 그래서 같이 사용하자 해서 매매 사례가 등이 확인이 되면 무조건 매매 사례가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년부터는 취득세 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올해보다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동거가족 상속공제라는 게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그게 누구까지만 한정됐었느냐면 직계 비속까지만 한정됐었어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사위나 며느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라고 이번에 확대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집은 없어야 돼요. 다른 집은 없고 1주택 상태로서 그 사망하신 분이랑 계속 10년 이상 같이 살았어야 돼요. 그냥 같이 부모님하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 한 집에서 살고 계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최대 6억까지는 공제해줘요.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왜 지금 직계 비속에 대해서 원래 혜택을 줬느냐면 배우자에 대해서 혜택을 안 주느냐면 배우자는 상속공제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상속을 받았을 때 최소한 얼마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지는 아시죠? 그냥 다 모든 거 다 버리고라도 5억까지는 안 나와요. 5억까지는. 왜냐면 기본 공제가 5억이에요. 근데 그 기본 공제 안에 누구는 안 들어가느냐면 배우자는 안 들어가요. 배우자는 별도로 5억을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은 별도로 5억을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와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10억까지는 뭘 해주는 게 좋아요? 상속으로 넘기는 게 좋아요. 10억까지는. 왜냐하면 어차피 자녀가 상속세 부담을 안 지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부모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다 자녀들한테 다 주고 나면요. 대접 못 받아요. 그러니까 딱 안고 있으라고요. 10억 정도는. 아시겠나요? 딱 안고 있으면서 나 5억, 너 5억 배우자랑 해서 딱 5억씩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이 돈은 나 죽어서 가져가. 그래야 한 번씩은 명절이라도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딱 들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미리미리 뭐 하시는 게 좋아요? 증여를 조금씩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에 조세 특례 제한법상으로서 지금 우리가 그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게 이제 작년에 있던 내용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상가 임대료 같은 경우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임대료를 오히려 뭐 해줬어?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임대료 부담을 좀 줄여줬잖아요. 그러면 기존 임대료에서 줄인 금액의 70%까지, 그 70%까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줘요. 이게. 물론 이제 기준 소득이 만약에 1억 원 이상이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50%까지고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만 해줬었느냐면 작년 12월 31일까지만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1년 더 연장을 시킨 거죠.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그래요? 코로나가 차라리 안 해주고 코로나가 없는 게 나아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상가 임대를 지금 인하했었을 때 지금 임대료 세액공제를 지금 해줬었죠. 근데 요 혜택이 내년까지 올해 연말까지 지금 연장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개정됐느냐면 원래 재작년 2020년 1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해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아시겠죠? 코로나 한 세 달 정도면 종식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던 분들, 그때 되게 강화됐었잖아요. 알다시피 그때는 학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개정세법도 못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못 나오게 막아요. 그러니까 아예 영업이 안 되니까 그 이전에 영업했던 분들한테만 이 혜택을 줬는데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죠.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줬죠. 예. 그러니까 작년 6월 31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내년까지 넘어가면 물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빨리 끝나긴 해야 되겠지만 안 넘어가는 게 좋죠. 근데 벌써 지금 올해가 지금 22년 2월 달이잖아요. 내일 모레면 벌써 3월 달이죠. 그러니까 벌써 1년 지금 다 돼가잖아요. 아마 이것도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연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상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급하면서 상가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 상가 같은 경우 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 조금 더 혜택을 줄 것 같고, 이게 이제 폐업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다 폐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어야 뭘 혜택을 줬어요? 요 세액공제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70%까지 인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그걸 폐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임대를 내놨는데 이분이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올해까지는 혜택을 주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시나요? 여러분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3억 원 이상인 사람들한테만 전자세금 계산서가 지금 발급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직전 연도 소득 금액이에요. 수익 금액이. 근데 이제 2억 원 이상이면 발급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1억 원 이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개인 사업자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1억 원이 아니라 수익 금액이에요. 총 수익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공급된 걸 기준으로 따졌을 때 2억 원 이상이면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무조건 끊어줘야 되고요. 아셨어요? 올해치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1억 원 이상일 때, 이제 올해 수익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 무조건 발급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려면은 그래도 또 이걸 발급할 수 있는 사람, 또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 순차적으로 좀 두고 있는 거예요. 점차 확대를 시켜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3억 원 이상인 분들은 이걸 지금 해왔을 거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배우라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요. 작년 수익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은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또 1년간 연습을 해서 내년부터는요. 올해 수익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분들은 내년부터 그걸 배워서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라.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 확대될 거예요. 이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발급해줘야죠. 4시간 빼서.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이것도 세액공제 줘요. 앞으로 세액공제 주는데 발급 건수당 200원씩 세액공제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줍니다. 저를 설마 했죠? 200만 원도 아니고 200원이 건당 200원. 건당. 한 건당. 네. 그렇대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뭐 가끔
이번에 이제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한꺼번에 팔죠. 일괄 공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한꺼번에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붙어요? 건물에만 붙죠. 건물에는 붙고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럴 때 이걸 일괄로 공급을 하면 건물가액하고 토지가액을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걸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실거래가로 구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얼마, 토지가액은 얼마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건물가액의 10%만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다. 20억짜리 건물인데 건물 토지인데 합이 건물은 6억, 토지는 14억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6천만 원만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6억이라고 잡고 얘를 14억이라고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만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6천만 원 플러스해서요. 합이요. 20억, 6천만 원에 거래를 해야죠. 22억에 거래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걸 구분을 안 해놔요. 그냥 총액만 써놔요. 20억이라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것이냐 모르겠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분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다. 요때는 지금 그렇게 가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긴 게 여러분들 같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싶으세요? 별로 안 하고 싶죠. 왜? 부가가치세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 포괄양수도 말고. 포괄양수도 말고. 그냥 토지건물 매매했을 때. 그렇죠. 건물가액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했을 때요. 건물가액을요. 1억으로 적어요. 얘를 19억으로 적고요.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봤을 때요. 기분이 나쁘죠. 대놓고 대드는 거죠. 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심하면 요거 1,000만 원 적어놓고요. 요거 19억 9천만 원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만 붙이면 되죠. 그러면 20억 1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거래 금액이. 확 줄어들죠? 생각 같아서는 0이라고 쓰고 싶어요. 이러면 너무 티나니까 조금 좀 이걸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게 기분이 나쁘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이걸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해가지고 때려요. 그래서 가산세까지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들어가요. 근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느냐. 법률 조항을 봤더니 계약서 금액대로 해라고 되어 있더라. 세무서 너희가 잘못한 거야. 해서 요 원고 쪽을 계속 그 세무서 쪽은 패소가 돼요. 이게 계속적으로 쌓여다 보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예 법률로 만들어 달라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을 했을 때 그 금액하고 30% 이상 차이가 나면 무조건 안분하도록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 쪽이 있고 토지 쪽이 있는데 건물 쪽에 기준시가를 조회를 해보니까 건물 쪽 기준시가가 4억이고 토지 쪽 기준시가가 6억이에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따지면 총 10억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얼마에 거래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20억에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준시가대로 나누면은요. 여기가 얼마짜리예요? 8억이죠. 40%니까. 기준시가 비율대로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예요? 12억인데 계약서에 봤더니 얼마로 적었느냐? 여기를 1억으로 적고 여기를 19억으로 적었다고요. 계약서에 보니까. 그래서 20억이라고 적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기준시가하고 비교해 봤더니 30% 범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8억에 30%면은 38에 24, 2억 4천 빼고 나면은 5억 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5억 6천 이상으로만 썼으면은 눈 감아 줄 뻔했는데 벗어났으니까 무시하고 얘로 간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10%인 8천만 원이 부가가치세로 붙어서 토탈 금액은 20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8천만 원을 거래징수해서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쓰니까 1,000만 원만 거래징수해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천만 원의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가산세 붙여서 다시 세금 때리겠다. 이 구조로 가요. 아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건물가액이 0인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 건물을 사서 땅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요. 이때는 회계학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업의 기준에서 건물은 건물 원가에 들어가고 토지는 토지 원가에 들어가되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 신축한 경우에는 철거 비용 및 그 건물의 원가는 토지 원가로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액, 지금 나는 뭘 사고 싶은 거예요? 토지만 사고 싶은데 그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딸려서 산 거죠. 그래서 건물가액을 제로로 만들어요. 토지가액을 다 잡아요. 그러면 기준시가로 안 분했을 때요. 30% 범위 벗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안분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실거래가가 불분명하면 안분 계산하는데 그 안분 계산하는 것에 다시 예외를 이번에 신설해 놓은 거예요. 뭐냐? 그 건물을요. 취득을 해서 그걸 뭐 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람이라면 그냥 토지가액으로 다 잡아도 뭐라 안 할게. 요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축업자분들은 알고 계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자 개정세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지금 아까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각보다 이번에 뭐 선거 영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개정안으로 발표해 놓은 것들이 개정안으로 발표해 놓은 것 중에서 한 60% 이상은 지금 통과 안 됐습니다. 다 유보시켜 놨습니다. 그게 아마 선거 이후에 대부분 개정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선거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좀 더 유심히 보시고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 한 6월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그 이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개편은 한번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개정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 있으면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